본격 사신 방송, 그리고 사실 저뿐 아니라 코마오를 시청하고 계신 웰커미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갈증 이분들과 함께 좀 해소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죠.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올랐다가 꺾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오히려 조금 슬금 올라가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이 맞닿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8.74%로 계속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죠.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 높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93%, 여전히 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입니다. 아직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2.31%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여전히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주 기자, 네, 이 비트코인 좀 이런 이유, 좀 잘 가지 못하는 이유,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뭐라 보십니까? 네, 일단 좀 주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발표됐던 고용 지표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내년 1월 전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들 그리고 인플레 지표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페드 연준금리 인하 이후에 나온 첫 번째 고용 지표여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매주 목요일에 일단 발표를 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5년 만에 최대폭 증가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폭 증가가 됐는데 전주 대비해서 4만 4천 건이 올라간 상황. 어쨌든 고용이 안 좋다, 부진하다 한마디로 기준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그쵸. 읽히기 때문에 뭐 단면적인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9월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0.1%포인트 증가폭을 보이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고용 지표 때문에 간밤 비트코인과 시장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외 주요 좀 시그널들 하나하나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지난 11월까지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만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스테이블 코인, NFT, 이 디지털과 관련된 에셋들의 전반적인 시가총액 거래량이 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달 동안 20%의 거래량 감소폭이 체크가 되면서 20%나요? 네, 시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ETF 쪽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한 달 동안 30억 달러 넘게 순유출이 찍히면서 이 기관들의 심리도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현물 거래량 같은 경우도 코인데스크 기준으로도 트레이딩뷰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폭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 결국 4조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3조 40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총의 17%가 빠졌고 그중에 비트코인이 1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도 22%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가 한 달 동안의 하락폭이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심한 폭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암호화폐 시장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네. 지금 우리 마음이 안 좋잖아요. 상대적인 것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장 잘 가고, 맞습니다. 미장 잘 가고.
바로 옆집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게 다 같이 공부를 못하면 난 안 혼나는데 늘 윗집에 누가 네. 옆집에 현수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혼났던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지금 전통 금융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네. 우리 시장의 이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S&P 같은 경우는 사실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도 한 마이너스 2% 정도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우리 디지털 자산보다는 상방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약세 흐름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간밤에도 ETF 쪽에서는 뭐 지난 11월도 하락했다 유출했다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다시 한번 미국의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7,800만 달러 정도가 순 유출로 잡히고 있는데 의외로 블랙락 쪽에서는 플러스가 들어왔지만 이 그레이스케일 쪽 펀드들 쪽에서 지속적인 유출세가 기록이 되면서 네. 간밤 비트코인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새벽 시간 기준으로 갑자기 92,000달러까지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 2%대 상승 덕분에 숏스퀴즈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2억 달러 정도가 숏스퀴즈가 돼서 일단 현물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하는데 조금 더 탄력세가 네. 붙었다라는 부분도 간밤 상황으로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간밤 시장에 나왔던 이런 반등은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숏스퀴즈발 추가 상승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지금 지난달부터 어쨌든 지표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한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4분기 들어서 이 DAT 기업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의 매수량도 조금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새로 재무 투자를 한 기업이 3분기에는 거의 60곳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4분기 이제 12월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네. 아직 10곳도 채 되지 않는 신규 기업들의 수가 기록이 되면서 확실히 3분기 대비해서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완전 쫄았어요. 쫄았어요. 그때 그 대규모 선물 옵션 청산 10월 이후에 10일에 그쵸. 잊지 못합니다. 그 날짜 네. 10월 10일. 악몽이죠. 악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도 네. 하셨던 발언 중에 이제 앞으로 로보틱스, 로보틱스. 로봇 쪽 암호화폐 얘기를 요즘 그때 일절 안 해요. 크립토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때 그 크립토 단어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AI 랠리로 지금 우리가 2, 3분기 네. 너무 뜨겁게 자금이 거기에 쏠려 있었다가 4분기 돼서 이제 조금 쉬어가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무슨 또 로보틱스, 피지컬 AI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결론은 AI가 돼야 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이 뭐 아이로봇이 오르고 테슬라가 맞습니다. 오르고 암호화폐는 그 자금을 다 빼앗기고. 맞습니다.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이런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 DAT 기업들도 돈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찝어주잖아요. 야, 뭐 사라. 그렇죠. 리딩방 오픈. 리딩방,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리딩방 수준으로 좀 네. 짚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멘트들을 따라서 시장의 자금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쵸.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굳이 비트코인을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0만 달러 언더이기 때문에 그쵸. 저 같으면 충분히 지금 저점 박앤세일이다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블랙록도 막 그래서 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디지털 에셋에 대한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 들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기업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함께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저점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드카펫 깔렸다. 네, 더욱더 사고 있다는 지표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진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 사야 되는 타이밍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 놈은 사고 애초에 발 안 들일 놈은 관심도 안 관심도 갖고 안 갖고. 네, 그런 시장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12월 초 들어서 벌써 10억 달러 가까이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 여름 이후 현재 최대 규모입니다. 어. 약간 8, 9, 10, 11 조금 쉬어가다가 12월 우리가 8만 달러 찍었잖아요. 네. 8만 6천, 7천 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집중도 이 퍼센티지를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대략 한 5% 정도 그리고 ETF를 통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7%여서 어쨌든 전체 시가총액 중에 10% 이상은 기관과 기업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매수 물량이 계속 늘어나 주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테일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보통 언제 파냐? 10만 달러 언더에선 잘 안 팔려 그래요. 그래서 10만 달러 부근이 오면은 팔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10만 달러 뚫고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 10만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거죠. 지금도 우리가 94,000대 가장 중요한 저항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짚어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10만 달러 정도가 되면 이제 OG들,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정말 매력적인 매도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정도 부근에서 매도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다면 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커지지 않고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당분간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DAT 기업들 새로 살 사람들은 없으니까 기존에 산 놈들이 더 사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주소 중에 지난 일주일의 시간 동안 무려 7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단독적으로 매수한 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의 11만 개, 12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전체 보유량이 31만 개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집 주소란 어떤 걸 의미하냐? 출금 이력이 없고 반복적으로 사기만 하고 그다음에 최소 보유 수량을 충족하면서 최근 7년 동안 활동했던 그 주소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좀 취급을 하는 그런 지갑들을 의미를 하는데 12월 첫째 주 들어서서 지금 7만 개 넘게 대규모로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건 앞에 DAT 기업이랑 똑같은 일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네, 우리 최 기자님, 기회가 곧 위기가 기위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매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막 지금 횡보하고 막 떨어지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원래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늘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알트들이 문제는 형님이 못 가니까 알트들이 부진해서. 비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번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23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23년 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고점 기준하면 3배는 오른 거거든요. 4만에서 12만을 갔어요. 그럼 결코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아쉽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놓고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만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절대 안 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점이고 지금 9만 달러도 전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완전 고점 위치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숨고르게 하고 있는 타이밍이야말로 매수의 최적기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모멘텀적으로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서 같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책발 모멘텀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지금 SEC한테 이 은퇴 자금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게 해달라. 그 예전부터 좀 나왔었잖아요. 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조금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쪽의 이 은퇴 자금은 국내랑은 또 규모가 완전 다릅니다. 뭐 인구수도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거의 9조 달러.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이 2조 달러. 근데 여기 은퇴 자금 9조 달러예요. 이게 또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면 또 이제 가격 상승이 있겠네. 여기에서 1%만 들어와도.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 이제 은퇴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막 가입해가지고 코인을 사는 것보다 내 은퇴 자금, 은퇴 펀드에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비중 10%, 뭐 어디 S&P 뭐 몇 %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금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잡히게 된다면 워낙 시장의 파급력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퇴직연금의 시장이 개방되는 건 결론적으로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것 이후에 최대 호재다. 최대 호재다. 지금 비트코인 ETF 출시하고 나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이상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이 퇴직연금에 대한 펀드가 암호화폐로 열리게 되는 길인 겁니다. 그럼 또 2배를 갈 수도 있겠네요? 2배, 3배.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되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밌는 또 이슈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러한 동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어떤 동상이죠? 저게 무엇이냐? 네. 컴퓨터를 하고 있는 후드티를 쓴 남성, 아.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나카모토입니다. 아. 근데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설치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기존 월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월가에서도 이제 코인 시장을 상당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쵸. 시장으로 인지를 하고 인정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거래소 앞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이 세워짐과 함께 코인 시장 안에서의 위상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뭐 10만 달러 언제 가요?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나요? 산타 그러게요. 오시나요?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시장 사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 정도면 사실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많이 오른 거고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을 때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사고 있다. 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횡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뭘 좀 아는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훈 기자 이제 네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상태?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미 주 기자가 말한 대로 또 제가 말한 대로 네. 뭐 말한 대로 잘 흘러왔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테더 도미너스부터 오늘은 좀 살펴볼 건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네. 테더 도미너스가 이렇게 잘 빠져주고 있는 와중에 좀 야식꾸리하다.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6%를 이제 도전하거나 여기 또 이렇게 상방을 또 도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여지를 이제 미리 좀 알려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또 발현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또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웰커미 분들 또 벌벌벌 떠신 분들 분명히 그쵸. 계셨을 텐데 네. 여기까지 이제 상승했었을 때 이 구간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숙명적인 숙명적으로 도전하라, 매수를 해야 된다. 그쵸. 깨지더라도 도전해야 되는 구간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역시나 또 이렇게 쭉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6% 마저도 지금 다시 또 이탈을 해서 지금 여기서 또 횡령보를 그리고 있고요. 저기에서 좀 도전을 했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이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안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들 벌벌벌 떨 때 공포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정답이라는 것을 차트가 다시 한번 입증을 해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비트코인 사실 오르고 내리고가 그렇게 싹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뭐가 돈을 중요하죠? 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돈을 그래서 버는 거. 이 돈을 버는 그 변곡점 항상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오늘은 제가 좀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여러분 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네. 무엇일까요? 진짜 여러분? 철학 시간인가요? 뭐냐면 네. 아름다움이란 균형과 균형과 조화입니다. 네. 자, 그럼 균형과 조화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네. 지킬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음. 나이가 든 사람에게 우리가 존댓말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 또 존중하고 다 선을 지키죠. 이 차트도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 그게 아름다움이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비트코인 주봉부터 보면 제가 메인 시나리오는 준캐의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알파 지지난주와 지난주봉을 세지 않고 지지난주가 양봉을 끝났고 이번 주 양봉으로 끝나주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쏘는 움직임을 제가 지금 메인 시나리오로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번 주 이제 주말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주황색 선을 좀 위를 안착하면서 이 주봉 마무리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흐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아름다움이란 선을 잘 지키는 것이고 메인 시나리오는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 자 이것도 왜 가져왔어? 준캐가 어제 나라를 지키고 역시 차트마저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메인 네. 시나리오는 준캐,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는 것이고 준반등 일본 시나리오. 차트에서도 이 지킬선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린 변곡이 발생하는 점 다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네.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드리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봉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주황색 선 위를 안착하면서 이 주봉이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대략 93,700달러 후반으로 보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앞서 이제 이 저항하고 떨어졌던 이 회색 박스 때 95,500달러 구간을 좀 다시 또 도전해 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오늘은 이제 메타 차트, 알파 차트상 이제 단기적인 흐름 간략하게 볼 건데 다 바이해라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조금 떨어졌다 해서 벌벌 떠실 이탈할 필요가 없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릴 때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히 비트코인 최근에 제가 12시간 봉을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주황색 선들 지금 다 정확히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잘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 주황색 선과 맞닿는 부분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91,267달러, 91,300달러 부근입니다. 이 밑을 쉽사리 이탈을 할 가능성보다 네. 여기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준반등 시나리오, 준캐가 군복 입고 나라도 지키는데 네. 차트를 못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메인 네. 시나리오는 여전히 이제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방에 지금 여전히 파란색 선이 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주봉상 보여드렸던 94,000달러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저항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잘 물론 다 공충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또 높은 확률로 이제 저항세가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네. 지금 스탠스 유지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등 시나리오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시장에서는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장기 상승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또 이더리움을 지금 잘 버티게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향력이 슬슬 데이터로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저는 근데 네. 앵커님 앞서서 네. 우리 최 기자님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이은주 이름 한 번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왜 우리 쭈공주님 네, 한번 이름을 언급해 주실 언급을 줄 안 했어요? 알았는데. 네. 오늘 제 눈에는 당황했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네. 전역을 하고서도 열심히 이행하는 우리 슌케가 매우 순태가 아름다워 주인공이다.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 서운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더리움 이슈 좀 네.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네. 비트코인 지금 9만 달러잖아요. 그쵸. 9만 달러는 올해 처음 간 가격입니다. 올해 1분기 때 또 9만 달러를 한번 찍었었고 그 네. 뒤로 10만 갔다가 다시 9만 내려온 건데 그쵸. 지금 이더리움 가격 얼마죠? 3,000달러잖아요. 3,200달러. 네. 이게 언제 가격이냐? 4년 전 가격입니다. 4년 전 가격이에요? 4년 전에도 이더리움은 3,000달러였어요. 아. 돌고 돌아 지금 또 3,000이죠? 네. 그럼 지금 이더리움 어떤 상태입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쵸.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 네. 간밤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인데 유출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유출됐어요. 될 수도 있죠.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쵸. 간밤에. 이거 팔 수도 중요하지 있죠. 않아요. 네. 다만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LD 캐피털도 간밤 이야기했지만 이더리움은 결국 장기 상승의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장기 상승. 우리 솔수현님께서 우리 솔수현 솔기자가 기자님. 솔라나를 하나의 좀 자기 이제 훈장으로 가지고 가면은 그쵸. 저는 이제 리플에서 이더리움 바꿔주세요. 아, 갈아타실 저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갈게요. 왜요? 같이 리플 5,000원, 리플 5,000원 가면 제가 봤을 때 춤은 네. 못 춰. 당분간은 아, 5,000원 갈 일이 없고 일단 저 이더리움으로 좀 갈아타야 될 것 아, 같아요. 이더리움이요? 네. LD 캐피털도 이야기했지만 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후사카 업그레이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후사카 업그레이드 진행할 때 코마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그쵸? 아직도 혹시 이해를 다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더리움은 어떤 자산이냐면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개수가 무제한 발행이에요. 아, 은행처럼 발행을 할 수 있군요. 네, 2,100만 개 끝.
근데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비싸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쓰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자기네 BM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시장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쓰면 수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네. 하지만 매출 구조는 시장에 좋든 안 좋든 회사는 늘 돈을 잘 버는 구조가 중요한 그래야 거잖아요. 되죠. 시장에 따라서 매출의 이익의 발생이 이렇게 좀 혼란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번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방은 이제 앞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안정적인 수수료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 이더리움이 더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사업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반이 다져진 거고요. 후사카 업그레이드 전에는 이 수수료를 들락날락 맞아요. 들락날락 배보다 이렇게 배꼽이 매출을- 클 때도 있었고 아, 예를 들어 그래요? 내가 1,000원 보내야 되는데 어. 수수료가 1,200원이야. 아, 뭐 이런 네.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시장이 조용하면은 아예 또 수수료가 제로로 이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치 자체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자산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이 자동으로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자동 소각되는 그 메커니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디플레 자산인 겁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네트워크 확장이 될수록 네. 이더리움 자체에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아니라 무한 발행이긴 하지만 네. 그 발행 속에서도 소각되는 규모가 더 많아서 결론적으로 디플레로 가는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4년 전 가격이다. 4년 전 저평가네. 굉장히 저평가다 있다. 아, 그래서 갈아타셨군요, 리플에서. 네, 리플에서 이더리움으로 과감하게 과감하게. 제 타이틀을 바꿔주세요. 아마 이제 또 명칭은 우리 최 기자님께서 잘 지으시니까 뭐 네. 이더리움과 이은주를 합친 뭔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믿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거래소의 보유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 레버리지 비중도 사상 최대로 굉장히 클린한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기적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이 강화될 수 있고 지금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RWA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네. 다 이더 기반이다. 솔라나 기반 그쵸? 아니고 아니다. 리플 기반 아니고 이더리움 기반이다. 그래서 아, 앞으로 네. 이더리움의 멋진 활약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마워의 이제 기자님 두 분이 이수연 기자는 솔라나 그리고 이은주 기자는 이더리움인데 어떤 분의 이 코인이 더 잘 갔지 이것도 우리 코마워를 보면서 시청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 기자, 네네네. 이더리움 그럼 이은주 기자 말처럼 잘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뭐 잘 갔죠. 아 이미 잘 갔나요? 이미 잘 가지 않았나요? 네, 이미 뭐 제가 차트 브리핑한 대로 네. 정확히 잘 말하는 대로. 흘러왔고, 네, 말하는 대로 흘러왔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네. 어떡해요? 과연 모를지, 네. 네,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네. 그리고 또 차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 또 한번 차트를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테더 도미넌스를 이번엔 일봉으로 바꿨어요. 네. 자, 테더 도미넌스가 결국은 뭐다? 답안지, 매팩이죠, 여러분. 자, 매팩. 네. 6% 중요하다고 했고 6% 오르면 숙명적으로 도전하라고 했고 네. 지금 다시 6%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고 사실 정말 중요한 1차적으로 하락해 줘야 되는 곳이 여기 5.965, 5.95 구간 제가 또 새롭게 업데이트해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주말밖에 안 남았는데 6% 지금 이렇게 좀 넘겨 있을 때 이럴 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분할적으로 도전을 해서 네. 이걸 먹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럴 때 도전해가지고 네. 남들 여기서 탈 때 이럴 때 먹고 나오는 것이 우리 웰커미 분들이 앞서가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 거죠. 그래서 네. 항상 이럴 때 매수를 못 하셨으면 네. 이렇게 올라올 때라도 반등을 할 때라도 벌벌 떨지 마시고 도전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마르고 말씀을 닳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 저 빠지기를 그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여기 5.79 제가 또 그건데 여기를 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빠지기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더리움 우리 쭈기자가
아주 정확히도 잘 브리핑을 해줬고 그것을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 방송에서 이제 여기 그 3355 그리고 여기 요 구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히 요 두 선이죠.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지금 방송에 우리 그 강승혁 제 차장님 이제 여기 승진하셔서 이제 승혁 그쵸, 그쵸. 리움이라고 제가 승혁리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승진 구간이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여기는 민생지원금 제가 민생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쭉 했고 여기 또 두드려 맞다가 승혁 기자님 나오니까 여기 또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다시 좀 과장급으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네. 내려올 수 있을 거라 제가 또 미리 경고를 또 드렸어요. 네. 이 335를 지키지 못하면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담으신 분들은 이미 또 수익권이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더리움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과장 라인을 뚫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이제 아.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왔으니 여기서 다시 이 335, 3327 구간을 도전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버텨야 되네요. 사실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랑 같이 종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더리움을 지금 분석하면서 이더리움만 보면 안 되고 이 준케 이 아, 또 시나리오를 나왔어. 제발. 같이 중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빨리 네. 비트코인이 일봉상 여기를 뛰어넘는지 그래야지 이더리움도 힘을 받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나리오, 그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 다 중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또 제가 이 이더리움 일봉상에 좀 이런 좀 짜잘한 그 저항대들 좀 이렇게 추가 업데이트 해놨는데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메인 시나리오는 이더리움이 지금 주말 동안 여기 구간 이렇게 잘 지키면서 다음 주에 한 번 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손익비적으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더리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적하고 좀 이 한번 빔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올바른 투자자의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흐름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주요 코인 중에 마지막으로 리플, XRP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18거래일 연속 ETF의 이 순 유입 자금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가요? 네. 네, XRP 지금 그래도 ETF 측면에서는 네. 또 긍정적인 소식이 간밤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쵸. 기존의 자산 운용사들에서 또 한 곳이 추가적으로 음. ETF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투니언 네. 쉐어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XRP 현물 ETF 현재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최근 XRP 기반의 ETF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만 XRP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약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가격 압력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때문에 새벽 시간 기준으로 한 차례 시가총액이 BNB에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시총 4위에서 5위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약세가 좀 강하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XRP 추가적인 자산 운용사의 ETF 출시 소식에도 간만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XRP 이슈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 XRP 기술적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기술적 상황으로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좀 이탈을 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웰컴해 분들께서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지금 $2인데 $2를 좀 계속 지키는지 그 여부만 솔직히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RP가 빨리 여기 지금도 $2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 선상 지금 이 파란색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좀 위로 안착을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이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주말 동안 여기 파란색 선 밑에서 이제 캔들이 이렇게 또 횡명보하게 되면은 한 번 다시 또 이게 $1.8를 또 터치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벌벌벌 떠셔야 된다? 떨면 안 된다? No. 여기서 1차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XRP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다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느긋하게 이 파란색 선을 뛰어넘으면 넘었구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힘이 더 붙겠구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1차 매수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자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제가 1차라고 말씀드린 구간은 앞서 방송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그어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다가 아니라 네. 이제 분할로 매수하고 또 이런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을 내려올 확률보다 오히려 파란색 선 다시 잡아먹고 올라가는 확률이 현재 산술적 확률로는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잘 지켜주는지 체크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주 기자와 최주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웰커미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퓨튜브님, 메릴리치킨님, 땅비니님, 참님 되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궁금한 코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준비를 해서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코인들 많이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행인 의 픽을 공개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멜릴린 치킨님 저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튜브님 그러니까요. 이게 훈 기자님하고 저희 기자님들하고 이게 단톡방이 있는데 어제 사진을 제가 예비군 갔다 온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또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잘 어울린다, 어려 보인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댓글 확인해봤고요.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12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2월 들어 국내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된 이 프로젝트들 가운데 세 가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연말임에도 이 블록체인 업계는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 이어서 최근 상장된 주요 프로젝트들을 차례로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12월 들어서 또 많은 코인들이 계속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켜보는 분들이 알트장이 언젠가 오길 바라면서 그쵸. 네, 관망하는 태도로 네. 또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장이 오지 않아서 사실은 예전처럼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반영된 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인데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코인은 우리코인입니다. 우리코인이요? 네네.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뭔가 이게 우리라는 이름이라서 국내 네. 이용자들에게는 좀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예상하셨다시피 네. 한국에서 만든 소위 김치 코인이라고 하죠. 김치 네. 코인이고요. K 콘텐츠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웹3에 이제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는데요. 네.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팬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체인에 기록이 되면서 그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흥미로운 점은 그냥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 기반이 요새는 거의 다 이제 뭐 메인넷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코넷이라고 하는 국내 기술 기반의 메인넷 하에서 이 K 콘텐츠 기반의 콘텐츠가 나왔다라는 게 좀 이색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기술이나 생태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설계된 사례라 조금 이례적으로 판결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존 콘텐츠 플랫폼들도 많은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 웹3 방식의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K 콘텐츠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차이는 생태계 중심 모델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2 플랫폼에서는 창작자가 올리고 네. 또 뭐 사용자가 그거를 보거나 해서 소비를 하고 그럼 플랫폼에서 보상을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웹3에서 입혀져서 창작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보는 행동,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했거나 이런 후원하거나 커뮤니티하거나 모든 활동들이 온체인 자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활동 자체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웹3 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K 콘텐츠 산업은 실제로 이제 뭐 창작자라든지 제작자, 팬덤 이런 시청자들의 모든 데이터 행동들이 온체인으로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우리는 이 K 콘텐츠 기반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실제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백서를 가장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그냥 단순히 K 콘텐츠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K 콘텐츠 분야에 네. 굉장히 오래 했던 전문가분들이 같이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 대표인 분도 저희가 재밌게 봤던 그 아이리스 아이리스. PD님이 네. 대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아테나 이런 드라마를 굵직하게 네. 한 그 20년 전문가 분이 직접 참여를 하셨고 네. 그리고 프로젝트 설계에 있어서도 저희 또 새로 봤던 강철비, 변호인 강철비. 이런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네. 감독님께서도 직접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분들이 직접 투입이 되셨군요. 네, 어드바이저로 양우석 감독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태계를 반영했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리는 기술뿐 아니라 이 콘텐츠 산업의 실제 경험이 웹3와 결합된 사례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가 특히 네. 요즘에는 이제 dak사가 기준이 엄격화되면서 굉장히 상장 심사에 있어서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네. 이 K 콘텐츠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K 콘텐츠를 K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사피엔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피엔, 이거 호모 사피엔스 뭐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네. 프로젝트죠? 제 코인 이름이 하도 새로워서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외우는 게 힘든데 이 사피엔은 또 호모 사피엔스와는 연관이 없지만 없어요? 네. 저희가 요즘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는 그 AI 관련된 또 AI. 네,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AI 훈련 데이터를 신뢰성을 보증하는 탈중화 데이터 파운더인데요. 네. 뭐 요새 이제 A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AI 코인이다 이게 아니라 AI 모델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려면 그 컨텐츠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얼마나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냐, 그리고 그게 검증된 데이터냐, 네. 이거를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피엔은 AI가 학습하는 이 데이터 자체를 네. 제작 과정에서 전문성을 끌어오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누가 제공한 데이터냐가 아니라 네.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 후에 체크까지 합니다. 체크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AI 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웹3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데이터 품질을 그런데 어떻게 네네. 좀 웹3 방식으로 네. 관리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네. 이제 기여자가 단순하게 이렇게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토큰을 스테이킹을 합니다. 스테이킹.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분홍색입니다라는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스테이킹을 참여를 하고 네. 여기에서 맞으면 보상이 나오지만 데이터가 틀리면 틀리면 여기에서 삭감이 됩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데이터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네. 백서에서도 강조된 게 이제 전문가나 기여자가 작업 전에 토큰을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면 정확하면 보상을 따라주고 부정확하면 삭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에 있어서 사피엔 코인은 그게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백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좀 재밌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런 데이터 검증 기술도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AI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가 다르면 AI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더욱더 이 구조가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사피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참여하는 다른 동료들이 감시자 개념의 사람들이 네. 너의 데이터 틀렸어라고 하면 삭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올릴 때에도 저희가 유튜브 보듯이 그냥 편하게 이거 맞나 해서 아무렇게 그냥 큰 증빙 없이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데이터를 신경 써서 올리게 되고 네. 제 자산이 날아갈 수 그쵸, 있으니까요. 잘못 올리면 삭감될 수 있으니까요. 날아가니까 자산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도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AI 산업이 최근 여러 산업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데 네. 그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챗 GPT나 뭐 제미나이 3를 쓰면 네. 할루에이션 같은 게 좀 발생하는데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필요한 프로세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입니다. 이름만 보면 스테이블 코인 2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어떤 프로젝트죠, 이거? 네. 이게 방금 앞서서 저희가 코인 이름 얘기를 했는데 네. 딱 다음 코인 이름이 또 헷갈리는 저희 그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아이러니하게 백서의 내용도 자칫 잘못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슷한데요. 네. 현금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쵸. 이 스테이블은 이들하고 다르게 전통 금융 구조에 조금 가까운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3보다는 전통 금융 구조에 가까운데요. 은행권에 조금 더 네, 속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뭐 보면은 네. 1대1 가치를 자산으로 하여 담보를 해서 발행을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네.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산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화폐라든지 발행을 해서 이 코인이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좀 은행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요즘 이 RWA도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블도 그 흐름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스테이블은 굳이 얘기하면 네. 안정형 RWA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형, 네, 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 기반 토큰화를 조금 더 결제 영역에 적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좀 목적이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을 쓰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변동성에 있어서 안정적인 걸 취하는 이쪽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단순하게 결제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웹3 인프라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변동성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스테이블은 변동성이 큰 웹3 환경에서 실제 결제나 송금 같은 가격 안정이 필요한 영역을 겨냥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프로젝트 스테이블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좀 살펴볼 프로젝트는 알로라입니다. 발음도 하기 어렵네요. 알로라. 대표님, 이 프로젝트 어떤 건가요? 이 프로젝트도 네. 또 AI가 나옵니다. 참 요즘 네. AI가 묻은 프로젝트가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주식도 AI가 네. 묻은 게 잘 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AI 키워드에 누군가 울고 누군가 웃고 있는데 그쵸. 네, 지금 이 토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차별성은 둬야 되기 때문에 네. AI가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예측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또 가치를 이제 보상하고 검증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AI라고 하면 뭐 AI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 아니면 얼마나 똑똑한 알고리즘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네. 알로라는 이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AI가 만들어낸 그 결과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성과 자체가 얼마나 좋냐 그 성과 가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I를 만든 기술을 평가한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평가한다. 네, 네. 조금 새롭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을 전망한다든지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이거를 네, 맞습니다. 아. 네,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리스크를 분석한다든지 네, 이런 AI가 예측을 만드는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 누가 이제 뭐 더 그럴싸하게 설명했냐 이걸 더 전문적으로 풀어냈냐 여기에만 초점이 만들어 있다면 네. 알로라는 여기서 이 질문이 아니라 야, 이 예측이 실제 결과랑 얼마나 가까워, 가까우냐? 얼마나 정확도를 가져왔어 라는 결과와 상응하는지를 보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이제 각자의 예측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실제 결과와 비교를 통해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을 하는데요. 네. 그 정확도에 따라서 신뢰도나 영향력이나 그 안에서의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AI 모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기보다는 AI 예측을 좀 누가 예측을 잘하냐 경쟁하는 그런 좀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아에서는 뭐
어디서 만든 AI냐, 누가 얼마나 유명한 AI냐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고.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누가 삼성이 했든 구글이 했든 누가 했든 결과가 어느 정도 맞느냐. 누가 예언가냐?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제로 잘 맞춰졌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영향력이 생태계에 대해서 더 커지는 네, 그런 거고,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예측 정도가 좀 더 정확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로라 좀 저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엑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한데 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죠? 네, 엑소는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잘 나오지 않았던 네. 토큰인데 게임 쪽입니다. 게임 네, 쪽이에요? 그래서 게임 쪽이고요. 네. 좀 SF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슈팅 게임 기반 코인인데요. 단순하게 싸우고 이제 점수만 올려서 보상을 받는 게임은 아니고 네.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 안에서의 생태계나 스토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게임 참여자들에 의해서 게임의 기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 네. 백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뭐 이야기나 성장 구조가 탄탄한 그런 슈터 게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게임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좀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사이어티, 이 엑소도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좀 특징적인 거는 탈중화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네. 어떤 게임사가 중앙화돼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 의해서 스토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일단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직접 맵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게임 속에서 본인이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커뮤니티가 게임에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저가 함께 이런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SF 기반 게임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소 프로젝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월 들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콘텐츠, AI, 데이터, 메타버스, 스테이블 자산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했는데요. 오늘 이 기술적 이야기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